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파트 1 2장 할 차례입니다. 질점의 운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1절의 서론하고 2절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영역에 해당하죠. 자, 서론입니다. 운동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동력학은 운동학이랑 운동역학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운동학이라는 것은 운동을 기술하는 거죠. 표시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운동하느냐. 그렇게 해서 운동의 기하학을 다루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러한 물리량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궤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궤적을 통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조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운동학을 얘기할 때는 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운동의 원인이 뭐냐, 운동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하는 그러한 원인과 힘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요건 이제 운동역학에서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학은 순수하게 그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수학을 이용해서 운동을 표시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학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뭐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운동을 제어하거나 특정 운동을 만들어내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기계 요소의 설계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 로켓, 우주선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수송 수단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거나 할 때도 운동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학의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가,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모형화하죠. 그래서 수학을 적용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크기가 없는 질점, 질량은 있고, 질량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역학의 관계에서 그 힘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질량은 있어야 되는데, 크기 효과는 빼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 점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질점이 되는데, 그 질점의 운동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점은 포인트 또는 파티클, 그래서 점인데, 점이에요, 점. 또는 질점을 입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정의 자체는 질량은 있지만 크기가 없는 거죠. 점으로 표시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다룰 대상들은 질점이 아니죠. 크기가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질점의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근사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운동 경로의 곡률 반진에 비해서 물체가 아주 작아요. 물체가 작은 크기, 그러니까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운동 경로의 곡률 반지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접한다고 요 점에 있으면 이 점에 접하는 원을 생각하면 돼요. 이 원의 반지름이 곡률 반지름이 되는데, 이 곡률 반지름에 비해서 물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그러면 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령 기다란 기차가 지나간다, 이런 곡선 천로를 따라서 기다란 기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기차의 길이가 이만한데, 이 길이가 곡률 반경에 비해서 작지 않다 그러면 앞부분의 운동하고 이 뒷부분의 운동, 중간 부분의 운동들이 같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차 전체를 질점으로 볼 수가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질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질점으로 볼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질점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경로에 대해서 비행기 자체의 크기는 작으니까 질점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질점의 운동 중에서 구속된 것이 있고 구속되지 않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 뭐고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컨스트레인트.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그 주변 환경이 됐건 뭐 장치가 됐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특정 경로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경로에 관한 조건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질점이 움직일 때는 이 질점의 위치가 됐건 속도가 됐건 그러한 그 주어진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량에 어떤 주어진 제한 조건식이 하나 더 추가된다, 하나 이상이 추가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조건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식. 그러니까 이런 구속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식이 있는 거고, 이런 구속 조건이 있으면 조건식을 이용해서 질점의 운동을 표시하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조건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풀기는 더 쉬워요. 자, 근데 이런 구속 조건이 없을 때는 구속되지 않았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힘에 관한 것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다,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질점의 운동을 표시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뭐 X좌표, Y좌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위치 좌표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면 엄청 복잡할 수도 있고, 또 간단한 경우는 상당히 간단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철사줄이 있고, 철사줄에 이제 구슬이 꿰 있어가지고 철사줄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구슬의 운동, 그죠? 뭐 당구장에 보면 점수 세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점수 주판알, 그런 식으로 이 주어진 철사줄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구슬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그 밧줄에 묶어서 삥삥 돌리는 돌멩이, 그런 경우에는 그 구슬의 운동은 철사줄의 경로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죠. 철사줄을 수평으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비스듬히 걸어놨을 때 하고, 이 경우도 그 구슬이 움직이는 건 철사줄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철사줄의 모양에 따라서 구슬의 궤도가 구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밧줄에다가 돌멩이를 달아서 돌리자, 그러면 이 밧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 밧줄을 잡은 또는 축이 되는 요 점하고 돌멩이까지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을 따라 돈다 하는 그런 구속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이 질점이 어떤 구속 조건이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잘 확인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 구속 조건으로부터 조건식을 찾아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질점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정의할 건데, 그 중에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죠. 움직인다, 위치가 변한다, 그죠? 근데 그 위치를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위치는 상대적이에요. 누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또 수학적으로는 모든 점을 빠짐없이 표시하기 위해서 좌표계, 좌표축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어떠한 좌표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경로, 점선으로 표시된 이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질점이 움직이는데, 질점 P가 움직이는데 현재 요 위치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A하고 B는 이 경로상의 P와 아주 가까운 인접한 점이에요.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요 질점 P의 운동, 그러니까 먼저 위치를 우리가 표시하자 그럴 때, 원점은 하나의 원점을 정했어요. 요 점을 원점으로 보자. 그랬을 때 O에서 P를 바라보면서 위치를 표시할 건데요. 요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좌표계의 이름을 이제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직각 좌표계 또는 직교 좌표계, X, Y, Z의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좌표계를 정합니다. 네, 그래서 X, Y, Z 먼저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순서가 있어요. X, Y, Z 요 순서대로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요. 요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손 법칙이 여기서도 이제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X축을 향해서 오른손을 펼치고요. 그 상태에서 Y축을 향해서 오른손을 감아주면, 그죠? 그러니까 X축에서 Y축으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이렇게 합시다. X축, Y축 들어간 방향이죠.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축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직각이 돼야 돼요. 서로 직각. X하고 Y도 직각, YZ, XZ 모두 직각이 되는 그러한 관계의 직각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P점을 표시했을 때 요 P점의 X좌표, Y좌표, 그러면 이제 요거 자체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죠. 이 P점의 그림자를 XY 평면에다가 내렸을 때 요게 이제 P점의 그림자가 되겠죠. 요 그림자에서 한 번 더 X축으로 Y축으로 그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하게 내려서 만나는 요 교점이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축으로 Y, 그 다음에
Z축으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지점, 요것이 Z축, Z좌표. 그래서 XYZ의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요것이 첫 번째 직교 좌표고요. 직각 좌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좌표기를 여러 개를 다 표시해 놨는데, 두 번째는 뭐 순서는 뭐 이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눈에 띄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원통 좌표계가 있어요. 원통 좌표계는 R과 그 다음에 세타와 그 다음에 Z로 표시되는 요 R, 세타, Z로 표시되는 좌표를 갖고 있는 그 좌표계가 원통 좌표계예요.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그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원통 좌표계다, 구좌표계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그냥 요 점에 대해서 원통 좌표계는 이 P점의 XY 평면상의 그림자를 내리고요. 이 그림자, 원점에서 그림자까지의 거리를 R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에서 이 R 선분, R이 돌아간 각도를 세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Z는 직각좌표계의 Z랑 똑같이 표시하는 것. 그래서 순서는 R, 세타, Z의 형태로 씁니다. 이런 것이 원통 좌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구면 좌표계가 있어요. 구면 좌표계는 원점에서 그 요 P점까지 그 직선을 긋고, 예, 그래서 요거 거리를 대문자 R로 표시하고요. R.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선분의 방향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 경도 알죠? 위도 경도, 위도는 위아래, 경도는 그 좌우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동서로. 그거랑 비슷하게 이 선분의 경도, 위도에 대응하는 것이 세타예요. 이 선분이 X축으로부터 얼마나 돌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X축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선분 자체가 이 방향으로 XY 평면 방향으로 몇 도나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그림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그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R과 세타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이 XY 평면 적도면에서 위든 아래든 몇 도로 돌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파이가 되죠. 돌아간 각도. 그래서 길이는 R 하나고 나머지 방향을 표시하는 두 개의 각도 R, 세타, 파이로 표시하는 것이 구면 좌표계예요. 구좌표계 또는 구면 좌표계. 그래서 요 세 좌표계는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XYZ나 또는 R, 세타, Z나 R, 세타, 파이 요 조합으로 XYZ를 알면 모든 점을 다 표시할 수 있고, 요 세 값을 알면 모든 점을 다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든 점들을 이 각각의 주어진 시스템 개로 활용해서 모든 점을 다 완벽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좌표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용한 좌표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경로 좌표계인데, 경로 변수를 이용한 건데, 이와 같이 이제 경로가 있으면 모든 곡선은 항상 그 어떤 위치에서 이 위치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이 물론 이제 이런 점에서 접하는 원이 달라지고 이런 점에서 접하는 원도 달라져요. 이런 점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요 같이 접점 경로와 접하는 원의 중심 있죠? 중심. 이 경우는 이 점, 이 경우는 요 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가상의 원의 반지름이 이제 곡률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접하는 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요 점 근처에서 이 경로에 접하는 방향과 경로에 접하는 거예요. 경로에 접하는 방향을 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게 경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요쪽 방향. 삐딱하게 그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이 접선에 수직하게 원의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마치 반지름과 같은 거죠. 원의 반지름. 예, 그 방향으로 변수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요 수직한 방향의 곡률 반지름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는데, 곡률 반지름이 크면
경로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고,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경로가 곡선이 이렇게 급해지는 거죠. 그죠? 똑같은 점에서 접선이 같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접하는 방면, 접선 방향의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 접선과 수직하면서 곡률 중심을 향하는 변수, 그걸 이제 N, 노멀. 그래서 법선 성분, 접선 성분, 그렇게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T와 N으로 우리가 운동을 매 순간순간을 기술할 수가 있다가 되는데, 요것은 요 점에서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중심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요 방향의 T와 요 방향의 N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 방향의 T와 이 방향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X, Y, Z,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들을 가지고 물체의 위치, 질점의 위치를 표시할 거냐 하는 거하고, 특히 이제 경로 변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기술할 거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